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길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첫 자료를 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나라. 그것도 천연자원 하나 없는 작은 땅덩어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 존 밀러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회복력과 정치적 변동을 연구해왔죠. 수십 개국을 분석해봤지만 한국만큼 저를 충격에 빠뜨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몇 달 전 하버드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책에서 토플러는 수십 년 전부터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경제 도약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지? 이 질문은 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보고서,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봐도 명확한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전략, 경제 정책, 교육 시스템?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답은 숫자나 문서에 있지 않아. 직접 가서 느껴봐야 해. 그리고 며칠 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제 연구 경력 중 가장 큰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비행기 표를 결제한 후에도 책상 앞에 앉은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이 정도로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만든 건 한국의 회복 속도와 국민들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세계적 금융 위기 때 대부분의 국가가 10년 넘게 회복에 애를 먹을 때 한국은 단 3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죠. 그 속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제 연구실로 출근하자마자 동료 교수들과 연구팀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려고 해. 그들의 회복력과 경제 발전에 숨겨진 이유를 찾아야겠어.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크 교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 거긴 이미 다 연구된 나라야. 고작 몇십 년 만에 성장했다고 놀랄 일인가? 미국의 지원 없었으면 가능했을 것 같아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시각이야 익숙하지만 외부 지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반면 같은 연구팀의 리사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유학한 적 있어요. 거긴 뭐랄까,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요. 위기에 처하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뭉쳐요. 마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리사의 말처럼 숫자나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 요소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만 했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할 거야. 책으로만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 마크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응원해줬습니다. 한국에 가면 경제 성장 그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사람들을 잘 관찰하세요. 거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 새마을 운동, 중동 건설 붐, IMF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파헤쳤죠. 그런데 하나의 영상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1998년 한국 금 모으기 운동,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목걸이를 내놓는 모습, 어르신들이 결혼반지를 빼어 내놓고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오는 장면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지원받은 외부 자금보다 국민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더 컸던 겁니다. 그제야 리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곧장 한국행을 준비하며 교수님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승인됐고 일정도 확정됐죠. 떠나기 전 마크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면 증명해봐, 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보라고. 그래, 나 자신도 놀라게 만들어보자. 한국행을 준비하는 제 소식을 듣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연구 보고 자리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열띤 논쟁의 장으로 변했죠. 회의실에 모인 교수들은 모두 세계 정치 경제 분야의 거물들이었습니다. 저와 오랜 동료인 마크 스티븐슨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 너의 열정은 알겠지만 정말 한국이 그렇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곧장 다른 교수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한국은 전형적인 미국 지원 효과의 사례야.
1950년대 전쟁 이후 미국의 대규모 원조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은 불가능했을걸. 게다가 작은 국가라서 관리가 쉬웠을 뿐이지. 일본과 중국처럼 자생적 성장은 아니야. 회의실은 점점 한국의 성장을 깎아내리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동료들조차 이렇게까지 회의적일 줄은 몰랐죠.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해석입니다. 원조를 받은 나라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고도 실패한 국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외부 지원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부 동력이 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복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3년 만에 완전 상환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마크가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내놨다며? 감성적으론 멋질지 몰라도 경제학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어. 실제 경제 회복은 구조조정과 외자 덕분이야.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어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줄을 서서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갑옷까지 내놓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숨죽였고 심지어 마크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정도로 국민들이 움직인다고? 저는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경제적 기여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죠. 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국인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정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하던 엘리자베스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 내 말이 맞다면 한국은 경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 회복력의 모델일지도 몰라. 전 세계가 배울 점이 있겠네. 마크는 여전히 못마땅한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증명해봐. 한국의 그 숨겨진 힘이 정말 뭔지. 회의가 끝나고 연구팀의 리사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존, 잘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보다 사람을 보라는 말.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팀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남긴 채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뒤에서 마크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같은 연구실 동료였던 우리는 학문적으로는 자주 부딪혔지만 오랜 우정을 나눈 사이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마크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심으로 한국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숫자 너머에 뭔가 더 깊은 게 있어. 국민들의 집단적 의식, 회복력, 위기 대처 방식 이런 걸 직접 확인하고 싶어. 마크는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잖아. 위기 때 국가가 뭔가 해주길 바라지. 국민이 먼저 나서는 건 드물어.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인 것 같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마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쁘다고 한 적은 없어. 다만 그만큼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억누르는 건 아닐까? 그들이 금을 내놓은 건 자발적이었을까? 아니면 사회적 압박이 있었던 걸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의 집단적 연대가 감동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충돌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연구가 진실을 파헤치는 거라면 좋은 면만 보려 하지 마라. 한국이 보여주는 기적 뒤에 감춰진 대가도 분명 있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숭고한 집단 정신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닐까? 마크의 말처럼 개인의 희생이 무조건 미화돼선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려는 거야. 감동이든 불편한 진실이든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이고 그 회복력의 본질이 뭔지 말이야. 마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가감없이 전해줘. 만약 한국이 내 말처럼 대단하다면 나도 생각을 바꿀 준비가 돼 있어.
커피잔을 부딪히며 웃었지만 마크의 경계심, 어린 눈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마음속에 묵직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한국은 나에게 어떤 답을 줄까?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할 충격적인 현실과 예상치 못한 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나와서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마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적 뒤에 감춰진 대가도 분명 있을 거야. 창밖으로 스치는 보스턴의 겨울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몰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 자신도 이 회의에 참석했던 모두도 놀라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마주할 진짜 위기와 감동의 순간이 얼마나 클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선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좌석에 앉자 옆자리에는 젊은 한국인 유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세요? 밝게 웃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네, 연구 때문에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더 강해져요. 저도 왜 그런지 가끔 궁금해요. 하지만 몸에 밴 것 같아요. 우리 가족도 IMF 때 집 팔아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집을 팔았다니 그 정도였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는 차츰 고도를 올렸고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커튼을 내리고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며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희생했다고? 아니면 사회적 압박 때문일까? 마크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맞다면 한국의 발전은 다른 의미를 가질지도 몰라. 기내식이 나왔지만 입맛이 없어 젓가락만 굴리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창 너머엔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둠 저편에 기다리는 한국이 상상 속에서 무수히 변주되었습니다. 지금쯤 마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한다고 비웃겠지. 하지만 또 다른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였잖아.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보는 게 중요해. 13시간 후 기내 방송이 울리며 기장이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beginning our descent in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바다 너머 빛나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서울인가? 손에 쥔 탑승권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기체가 점점 낮아지며 활주로의 불빛이 반짝이자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고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Welcome to Seoul, Korea. 드디어 도착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마주할 첫 번째 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드디어 한국에 왔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깨끗한 공기와 현대적인 시설이 저를 맞았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인천공항은 규모와 질서 면에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모든 안내 표지판에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이동도 수월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10분 만에 끝났고 짐 찾는 데는 고작 5분. 이런 효율성이라니 미국보다 빠른걸? 공항을 빠져나오며 가장 먼저 느낀 건 사람들의 분주함 속에서도 묘하게 느껴지는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모두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돈돼 있지? 뉴욕 같으면 이 시간에 난리일 텐데. 예약해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은 조용했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나? 30분 남짓 달려 서울역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음에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프론트 데스크에 예약 내역을 제시했는데 직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예약을 잘못한 건가? 말도 안 돼.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해도 확실히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시스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 시차에 지친 몸. 무거운 캐리어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 밤에 호텔을 다시 구하라고? 게다가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근처 호텔들이 거의 다 만실이에요. 다만 조금 떨어진 곳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긴 합니다.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낯선 밤거리로 나가야 한다니.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돌아보니 한중년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근처 게스트하우스 사장입니다. 방이 남아 있는데 괜찮으시면 안내해드리죠.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호텔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행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돌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죠. 혹시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환영 인사, 그리고 준비된 따뜻한 차 한 잔. 한국에서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 말에 순간 뭉클함이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따뜻함. 이게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일까?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우여곡절이라니 하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다르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따뜻한 조명이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현관에는 작은 화분과 손글씨 환영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인인 김성우 씨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여행 오셨나 봐요? 이렇게 늦게 도착하면 피곤하셨을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은은한 생강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몸 안에서부터 온기가 스며들었죠. 이렇게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이야. 성우 씨는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력과 사회적 저력을 연구하러 왔어요. 빠른 산업화, 외환위기 극복 그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요. 그 말을 듣자 성우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처럼 서로 챙겨요. 예전엔 더 그랬죠. IMF 때 우리 집도 금반지 내놨었거든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애국심 때문이었나요? 성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글쎄요, 애국심도 있었겠지만 그냥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나라가 무너지면 내 삶도 무너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국가주의가 아니군. 생존과 공동체 의식의 결합. 잠시 후 성우 씨는 냉장고에서 따뜻한 밥과 김치, 계란찜을 꺼냈습니다. 저녁 못 드셨죠? 간단히라도 드세요. 여행에선 배부르면 힘도 나거든요.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밥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에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김치의 매콤함과 계란찜의 부드러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입안을 감쌌습니다. 성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배고프다 하면 일단 밥부터 먹여야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식탁 위에도 한국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밥 한 끼 식사가 아닌 정과 연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우 씨는 근처 편의점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습니다. 밤에 산책해보세요. 명동은 밤에도 안전하니까요. 가끔 외국분들이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가족 단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웃고 있는 학생들,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 미국 같으면 이 시간에 절대 이렇게 못 돌아다닐 텐데 명동 거리를 걷다가 붕어빵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께 하나 주문하자 2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 더 가져가요. 외국에서 왔다며? 한국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 쉴 틈 없이 몰아치는 나라.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인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만든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 아래서 멈춰 섰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깊은 곳을 보게 되겠지.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위기와 함께 한국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성호 씨가 싸준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질서정연했고 누구 하나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난장판일 텐데 여긴 대체 뭐지? 첫 방문지는 전태일 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과 권리를 상징하는 장소였죠. 기념관에 들어서자 벽면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몸을 불태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시된 사진과 자료들을 보며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이면에 숱한 눈물과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그림자 속엔 늘 희생이 있구나. 기념관을 나와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을 읽기 어려워 당황하고 있던 찰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장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메뉴 선택 어려우시죠? 제가 추천해드릴까요? 고맙다며 웃자 그는 흔쾌히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주고는 종업원에게 대신 주문까지 해줬습니다. 정말 도움을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네. 음식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맞은편 식당에서 손님 한 명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가져와요. 시간 없는데. 손님이 점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에 갑작스러운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금까지 친절하다 느꼈는데 이런 모습도 있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나? 게다가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오류가 나면서 점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손님 기다리니까 빨리 해주세요. 순간 좋았던 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두 친절한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네. 마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첫날 느낀 따뜻함이 착각이었던 걸까? 실망감을 안고 기념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데 배터리가 3% 남은 걸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이네. 당황하던 찰나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길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의아했지만 상황이 절박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어 방향을 설명해 주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처니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모습. 아까 식당에서의 불친절이 무색해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물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냥 낯선 외국인일 뿐인데 친절하시네요.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길 잃은 사람 보면 꼭 도와주라고요. 저도 외국에서 헤맸을 때 도움받은 적 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아,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 학생 덕분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연거푸 감사 인사를 전하자 학생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회복력, 기술이나 경제 정책 때문만이 아니야.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연대가 만든 기적이었어. 위기의 순간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회. 그게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일 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며칠 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세 번째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제 연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았죠. 며칠 뒤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독특해. 친절함과 경쟁심이 공존하는 나라야. 그러나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강남에서 진행되는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연설 도중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뭐지?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본 한 참석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말을 잇기도 어려웠고 주위가 빙빙 돌았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줬고 몇 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빠를 줄이야. 앰뷸런스 안에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병원이라니 혹시 나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혈압과 심전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신속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접수만 30분 걸리는데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진료비가 총 $50요. 뭐라고? 응급실 비용이 고작 $50? 미국에서는 같은 검사가 수천 달러를 넘기는데 이곳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속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푹 쉬세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프다는 공포. 그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깨달았죠. 퇴원 후 병원 밖으로 나서는데 포럼에서 만났던 김지훈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할까봐 기다렸어요. 식사라도 하시죠. 왜 이렇게 잘해주죠? 저한테 특별히 얻을 것도 없잖아요. 차에 타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 잃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지나치겠어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 챙겨줘야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느낀 불친절했던 몇몇 사람들의 기억이 무색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됩니다. 1997년 IMF 때,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죠. 우리에겐 그게 너무 당연해서 가끔 외국분들이 놀라워하는 걸 이해 못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희생이 너무 강요되는 건 아닐까요? 지훈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늘 옳은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린 혼자선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서로 기대고 돕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의 회복력은 경제나 기술만이 아니야. 서로를 지탱하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었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너머로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줬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문득 마크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대단하면 증명해봐. 그래, 마크. 이제 알겠어. 한국에 진짜 힘은 사람들에게 있었어.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이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하버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보고서 너머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지탱하는 강한 연대. 한국의 회복력은 기술이나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중심엔 사람이 있다. 다음날 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 하버드 대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버드 대강당에는 수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마크 교수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오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아십니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전쟁 폐허 사진이 뜬 뒤 현대 서울의 야경으로 전환됐습니다. 청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그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의 문화,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게스트하우스 주인, 길을 안내해준 학생, 병원에서의 친절한 의료진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IMF 때 금을 내놓았던 수백만의 시민들, 그리고 낯선 외국인에게 거리낌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슬라이드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강한 나라는 무기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크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존, 내가 틀렸군.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였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직접 보기 전까진 몰랐어. 보고서만으론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더군. 리사 박사도 다가와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 이걸 위해 갔던 거야. 몇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성호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한국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두 번째 집 같은 곳이 됐죠. 밤에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불빛 가득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그건 바로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야.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따뜻한 나라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도 돈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지탱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회복력입니다. 이 모든 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 아닐까요? 한국의 감동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